짧은 시간 소설 하나. 제목 연인의 눈물. 글롱드고. 고경이는 경찰서에서 회의를 마치고 파출소로 복귀하고 있었다. 예정된 시간보다 훨씬 길어진 회의 탓에 고경이는 경찰 업무용 차를 몰고 나온 것을 후회하고 있었다. 오후에는 반차를 낸 터라 자신의 차만 몰고 나왔다면 여기서 곧바로 퇴근해도 될 만큼 흐른 시간이었다. 추가 안건도 없이 정례 회의가 길어진 데에는 할 일이 없어서 할 말만 많아진 그놈의 높은 간부들 때문이었다. 처음 있는 일도 아니었건만 그들의 점점 늘어만 가는 수다를 되새기지 못한 게 실수였다. 핸드폰 카톡이 왔다. 그녀였다. 약속 시간을 얼마 남겨놓지도 않은 상황에서 다짜고짜 2시간만 늦추자는 고경이로서는 달갑지 않은 내용이었다. 구실거리는커녕 미안하다는 표현조차 하나 없는지라 양해도 사정도 아닌 대래 명령처럼 받들어야만 할 것 같은 이 주눅드는 기분. 고경이는 별 수 없이 엄지척 이모티콘을 보냈다. 그녀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의심한 적은 없지만 그녀가 없는 곳에서도 그녀를 향한 집중을 좀처럼 게을리하지 못하는 자신의 감정이야말로 의심이고 뭐고 간에 시도 때도 없이 겪게 되는 유일한 실체이기에 고경이는 그녀의 잦은 변덕 앞에서도 언제나 그렇듯 고분한 나이처럼 굴 수밖에는 없었다. 얼마 전 멀지 않은 곳에 새로 생겼다는 무인 모텔에는 사방이 거울로만 채워진 미러룸이란 게 있다는데 그 속절없을 내부를 상상하며 짜증나는 속내를 달랠 수밖에. 이전에도 몇 번이나 같은 이유로 출동한 적이 있는 집이었다. 근처를 지나는 길이기도 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약속 시간을 늦추자는 그녀의 카톡이 없었다면 고경이는 방금 흘러나온 상황실 무전에 단연코 응답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제는 도시인지 시골인지 정체도 모호해진 이런 변두리에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모두가 바빠서 당장에 출동할 인력 하나가 없다 손치더라도 고경이는 오후에 반차를 냈으니 더 이상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굴어도 무방한 사람이었다. 그 누가 뭐라고 하겠는가. 그런 무방함이야말로 고경이가 지금껏 당당하게 살아올 수 있었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자 원칙이기도 했다. 고경이는 하품을 하며 운전대 방향을 틀었다. 언제 어디서나 시민의 부름에 신속히 응한다는 경찰의 사명감으로 포장될 또 하나의 완벽한 출동. 집 마당 한켠에 설치해 놓은 높다란 철제 울타리 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그 울타리 안을 얌전히 지키고 있어야 할 대형견 3마리는 당연히 보이지가 않았다. 하지만 상황실에서 알려준 미쳐서 날뛴다는 대형견 3마리와 혼비백산에서 벌벌 떨고 있다는 이웃 주민은 어디서고 아직까지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 집으로 오는 동안 찻장 밖으로도 두루 살펴보았건만 여느 때처럼 텃밭을 가꾸거나 마을길을 한가로이 오가는 주민들의 모습만이 마치 오래 묵혀둔 도화지에 눌러앉은 거무숙숙한 때처럼 간간히 눈에 띌 뿐이었다. 고경이는 순찰시 필요한 혁대까지 단단히 차고 나서야 차에서 내렸다. 집 현관문 앞으로 가다 말고 활짝 열린 철제 울타리 문 앞으로 다가가자 고경이의 예상대로 문 앞에는 낡고 녹슨 자물통 하나가 떨어져 있었다. 고경이는 자물통을 집어들어 문고리에 걸어두고선 집 현관문 쪽으로 마저 걸음을 옮겼다. 집 주인을 부르는 동시에 큰 손동작으로 집 현관문을 두들겼다. 집 주인은 대형견 3마리와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늦장가를 든 하나뿐인 아들 부부가 취약 전까진 아예 맡겨놓을 심사로 두고 간
어린 손자 셋과 함께 사는 황할아버지라고도 불리는 80도 넘은 노인이었다. 노인의 아내는 병환 때문인지 사고 때문인지 저 세상으로 간 지가 오래라는 얘기도 들었건만 한 이웃 주민으로부터 황할아버지에 대한 사연을 처음 들었던 날이 떠오르자 고경이는 갑자기 씁쓸한 기분이 들었다. 아무리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기억자로 꺾여버린 할아버지의 그분 등짝과 출동한 적마다 신신당부를 했는데도 마당에 있는 계집 울타리 문에 자물통 하나를 제대로 채우지 못해 개들이 뛰쳐나가는 일을 자꾸만 일으키는 할아버지의 안타까운 상황까지 더해지자 이쯤 되면 과연 누구를 탓해야 하는 건지 고경이는 답답하기도 했다. 어떻게든 바쁜 삶을 줄기차게 이어가려는 젊은 자식의 눈부신 이기심을 탓해야 하는 건지 영육의 모든 기능이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끝머리 나이가 되어서까지도 어떻게든 고동 많은 뿌리치려는 늙은 아비의 초라한 본능을 탓해야 하는 건지 고경이는 황할아버지 대신에 이번에는 큰 소리로 아이들을 불러보았다. 몇 번이고 더 불러보았지만 여전히 인기척은 들려오지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현관문 손잡이로 손을 가져가자 바로 열리는 현관문. 집안은 아주 조용했다. 아무리 볼품 하나 없어진 변두리라고는 하지만 이런 변두리에서조차 더욱더 구석진대로 내몰린 동네라고는 하지만 사람이 사는 곳이면 어디든지 요즘은 최소한의 내부라도 대보수 정도는 하고 사는 세상이건만 처음 집을 지었을 때와 하나 달라 보이지 않는 외관만큼이나 골골해질 대로 골골해진 내부는 수북한 먼지와 치렁치렁한 거미줄만 숨겨놓았지 폐가라고 한들 하나 이상할 게 없어 보였다. 그래서인지 이전에 집안을 한번 본 적이 있었음에도 고경이는 마치 생경스럽다는 듯 집안을 찬찬히 둘러보았다. 그러다 지들이 맡긴 어린 자식들 때문에라도 애비가 사는 집부터 먼저 손을 좀 봐주던가 하는 생각까지 미치자 고경이는 누가 들어주기라도 바라는 양 갑자기 신경질적으로 한마디를 툭 내뱉었다. 몹쓸 인간들. 신발을 벗었다. 집안에서 현관을 벗어나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점심때인지라 밖에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뛰놀던 아이들도 삭신이 쑤시는 몸일지언정 텃밭일은 결코 거르지 못하는 황할아버지도 지금쯤은 집안에 돌아와 나름의 분주함으로 떠들썩해야 마땅한 시간이었다. 그럼에도 너무나 조용한 분위기여서 고경이는 뭔가 깨름직하기만 했다. 행여나 온 가족이 깊은 낮잠에라도 들었나 싶어 안방으로 보이는 방문께로 먼저 다가가던 고경이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반쯤 열려있던 다른 쪽 문 앞을 지나다가 무언가를 스친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고경이는 몸을 돌려 반쯤 열려있던 문 쪽으로 다가갔다. 방금 전까지는 보지 못했지만 들어찬 식기들보다 빈 공간이 더 많아 보이는 낡은 찬장과 그 옆에 있는 좁은 개수대까지 눈에 들어오는 게 영락없는 부엌이었다. 반쯤 열려있던 문을 완전히 젖히고 조용히 문지방을 넘어서던 고경이가 갑자기 불이 나게 몸을 빼며 뒤로 물러섰다. 방금 자신이 스쳤던 이뭉스런 무언가의 정체를 보고 너무 놀란 나머지 제대로 보지는 못했지만 대충은 감이 왔기에 믿기지가 않았다. 아니,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문틀 옆 벽면에 바짝 등을 붙인 채 꼼짝도 못하고 있던 고경이는 심호흡부터 가다듬기 시작했다. 경찰 생활 30년 만에 처음 겪는 검붉은 피가 낭자한 현장이었다. 아니다. 두 번째라는 사실이 빠르게 머릿속을 채웠다. 고경이는
사건 현장 매뉴얼대로 혁대에서 권총을 빼지고선 일단 집안 전체를 둘러보았다. 그러고 나서 검붉은 피가 낭자한 곁으로 고개를 먼저 들이밀고 주위를 꼼꼼히 살피며 그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갔다. 대충 들었던 감은 틀리지가 않았다. 피를 뒤집어 쓰고 몸속 창자까지 드러내며 갈기갈기 찢긴 종이처럼 널브러져 있는 피해자의 상태는 그야말로 끔찍했다. 피해자의 얼굴이며 입은 옷의 특징 등을 육안으로 알아보기란 도저히 불가능한 지경이었다. 다만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체구가 상당히 작아 보였기에 성인은 아닌 것 같았다. 그러자 노인과 함께 사는 세 손자 중 하나일지도 모르겠다는 불길함이 솟구쳤다. 고경이는 재차 심호흡을 하고선 부엌에서 나와 다른 방문 쪽으로 향했다. 닫혀있던 방문들을 가까운 데서부터 하나둘 열어 안을 탐색해 볼 요량이었다.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는 정황이었기에 권총을 쥔 고경이의 손은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다. 가장 가까이 있던 방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던 고경이가 그만 권총을 떨어뜨리며 바닥으로 나자빠졌다. 방금 전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피칠갑을 한 작은 체구의 또 다른 피해자가 구석진 벽면에 뭉그러지듯 기대 앉은 채 뜬 눈으로 마치 자신을 노려보듯 이쪽을 향하고 있었던 것이다. 고경이는 재빨리 권총을 집어들고는 몸을 일으켰다. 그러고는 피해자의 뜬 눈을 조금은 차분하게 응시하며 다가가는데 죽은 줄만 알았던 피해자가 돌연 한소끔 피를 토하며 꿈틀대는 것이 아닌가. 고경이는 다시 한번 아연실색하며 이번에는 더 크게 엉덩방아를 찧었다. 모골이 송연했다. 수천 개의 바늘이 자신의 몸을 향해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해오는 것만 같았다. 재차 몸을 일으킬 겨를도 없이 나자빠진 채 고경이는 본능적으로 무전기를 꺼내들었다. 송수신 버튼을 누르자 바로 상황실에서 들려오는 여경의 목소리. 이번에는 고경이의 연인이기도 한 그녀였다. 무슨 일이에요? 무전을 다하고. 여기 노인 집으로 어서 구급차 불러. 빨리. 어린아이 한 명이 죽었어. 다른 한 명은 아직 살아있어. 그때 방금 전까지만 해도 고경이가 있었던 부엌 쪽에서 뭔가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고경이는 위험을 감지하듯 재빨리 그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러면서 목소리는 한껏 더 낮추고 다급히 그녀에게 지원 병력을 요청했다. 가능한 모든 병력은 다 보내. 서둘러. 얼른. 고경이도 이 상황이 지나고 나면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겠지만 자신이 한껏 낮춘 그 목소리는 공교롭게도 그녀와 만나서 사랑을 나눌 때 자신의 헐떡이는 듯한 목소리와 아주 흡사한 톤이었다. 그녀는 바로 그 느낌을 알아챘기에 금세 고경이의 벗은 몸이 떠올랐다. 하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그녀 역시 매뉴얼대로 신속히 응대할 수밖에는 없었다. 알았어요. 일단 경위님은 거기서 빨리 나와 있으세요. 지원 병력이 도착할 때까지는요. 어서요. 지원 병력은 예상보다 많이 늦어지고 있었다. 그녀와의 무전을 마치자마자 집안에서 황급히 뛰쳐나온 고경이는 그때부터 줄곧 자신이 몰고 온 경찰 업무용 차 안에 들어와 운전석에 눌러앉아 있었다. 물론 사방을 경계하는 태도는 유지한 채 나름의 절도 있게, 나름의 책임감도 있게, 그 또한 매뉴얼이니까. 하지만 아까부터 고경이의 머릿속에는 현재의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 자신과는 입사 동기이기도 했던 한 남자에 대한 생각만이 가득 들어차 있었다. 10년도 지난 일이지만 그 당시에 그도 지금의 자신처럼 매뉴얼대로 충실히 임했어야 한다는 생각을 지금까지도 떨쳐버릴 수가 없기에 그랬다면 그는 여전히 살아서 그가 좋아하는 경찰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을 테고 그가 원하던 아주 높은 계급까지도 어쩌면 숭숭장구해서 누구보다도 화려한 경찰 생활을 누리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사건 현장에 숨어있던
미친 살인마에게 목숨을 잃고 나서 두 계급이나 승진하고 국립묘지에 안장된들 그 명예가 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그가 정작 영위하고 싶었던 삶의 진행은 거기서 멈춰버린 것을. 고경이가 더더욱 이렇듯 매뉴얼에 충실할 수 있었던 것도 어쩌면 그의 때이른 죽음 때문이었다. 무방한 자세 말고도 영예든 정의든 용기든 어쩌면 세상이 성스럽게까지 떠받치는 그 수많은 가치로부터도 충분히 자유로워져야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그가 땅속으로 허무하게 갇히던 그 장례식 날에 고경이는 뼈저리게 깨달았으니까. 갑자기 어디선가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 고경이는 대수롭지 않게 주위를 살피다가 정면창 너머로 보이는 한 곳에 시선이 멈췄다. 황 할아버지의 가옥 뒤로 보이는 약간 높은 지대에 있는 첫 번째 집이었다. 집에 달린 창문이란 창문은 죄다 열어놓을 모양인지 마침 또 하나의 창문을 활짝 열면서 밖을 내다보는 여인네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순간 고경이는 자신도 모르게 닫혀있던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정면창 앞에 달린 와이퍼를 작동시키고 있었다. 동시에 창문 밖으로 보이던 여인네는 안으로 사라져 보이지가 않았지만 보다 선명해진 음악 소리는 저 안에서 흘러나오는 게 분명하게 느껴졌다. 그러고 보니 자신이 어린 학창시절에 꽤나 좋아했던 유행가인데다가 실로 오랜만에 듣는 것이었다. 아하, 밤하늘 별은 그날처럼 빛나고 우릴 보며 미소 짓는데. 그때 창문 안으로 사라졌던 여인네가 또다시 창문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가을날의 따스한 햇살을 향해 갑자기 상체를 쭉 펴고 고개를 들더니 여인네는 마치 바라기를 하듯 한참을 그 자세로 가만히 있었다. 그러자 가까운 거리가 아님에도 고경이는 여인네의 나이를 대충이나마 알 것 같았다. 외모에서 나이를 짐작해야 할 만한 특징 같은 게 확연해서는 아니었다. 그동안 수많은 범인들의 몽타주를 봐오면서 터득하게 된 눈썰미 덕분이랄까. 여인네는 자신보다 두세 살이 어리거나 한두 살이 많을 것이다.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도 그의 나이를 알아맞히는 고경이의 능력은 거의 완벽에 가까웠으니까. 어찌됐든 아직까지도 자다가 해가 중천이 되어서야 일어나서 저러는 건지, 그게 아니면 갑자기 대청소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서 창문이란 창문은 죄다 열어놓고 저러는 건지 알 수는 없었으나 한참이나 해를 향해 바라게 하는 여인네의 모습은 그녀의 나이와는 맞지 않게 어린 소녀처럼 보이는 어딘가 우스꽝스러우면서도 야릇한 구석이 있었다. 드디어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고경이는 서둘러 운전석에서 나와 차 옆으로 우뚝하니 섰다. 가옥 쪽과 여기로 들어오는 진입로 쪽을 번갈아 살피며 보다 더 엄중한 경계 자세를 취했다. 마침내 지원 병력과 응급차가 속속들이 집 마당 안으로 들어오고 고경이는 그들 중 일부와 함께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는 동안 집안에 버젓이 남아있던 범인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온전히 살아있던 아이 하나와 황노인의 목숨까지도 능란하게 처리한 뒤에 뒷문으로 유유히 사라진 후였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그러한 사실을 바로 알아챈 고경이를 비롯한 일행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일행 중 일부는 서둘러 범인의 행적을 쫓기 위해 뒷문 밖으로 뛰쳐나갔다. 고경이는 피를 토하고는 있었지만 분명히 살아있었던 아이의 얼굴이 그새 몸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고경이의 격한 감정은 딱 거기까지. 살인자의 살해 동기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들의 안타까운 죽음에 조금이라도 자신의 비겁함이나 무능함을 연관지어서
괴로워하는 짓 따위는 결코 하지 않을 것이기에 정말 용맹하고 희생정신이 강한 경찰이었다면 살릴 수 있는 목숨이 있지 않았느냐고 항변하는 목소리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건 어디까지나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일천한 사람들의 바람일 뿐이기에 자신의 대처가 매뉴얼대로 따른 행동인 동시에 완벽에 가까운 직무 수행이었다는 것쯤은 고경이 말고도 경찰이라면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기에 이내 처참한 살해 현장을 정리하고 철수를 하는 동안 황 할아버지의 집 주변으로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수많은 주민들이 몰려들었다. 정신없이 오가는 와중에도 고경이는 물론 현장에 있는 다른 동료들까지도 주민들의 늘어만 가는 숫자를 보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들 중 몇몇은 외딴 동네에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게 새삼 놀랍다는 듯 약간의 업신거리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마침내 모든 일을 마친 고경이가 자신이 몰고 온 차량 운전석에 몸을 실었다. 하나둘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동료들의 차들을 지켜보다가 고경이 자신도 몸을 고추 세우고는 시동을 걸었다. 그때 정면창 너머로 아까 그 여인네가 다시금 눈에 들어왔다. 그새 창문이란 창문은 하나만을 남겨두고 죄다 닫혀 있었지만 그 열린 창문 안에서 그 여인네가 여전히 어린 소녀처럼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이쪽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아까는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고경이 자신의 취향에도 상당히 부합하는 외모였다. 여인네의 풍만해 보이는 가슴과 커다란 두 눈에 훔씬 빠져들어갈 중 갑자기 핸드폰 카톡음이 울렸다. 그녀였다. 어떻게 됐어? 오늘 보기로 한 건 없던 일로 해야겠지? 나야 퇴근해서 방금 샤워하고 침대 안으로 들어왔지만 죄다 비상이잖아. 야간 근무는 아무리 해도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 아우 졸려. 잔다? 상대에게 완전히 빠졌다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다. 비로소 운명의 짝을 만났다고 그 누군가는 감격에 겨워 눈물까지 보일지 모르겠으나 단언컨대 그 순간이야말로 새로운 상대를 찾아 나서야 하는 적기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사랑은 근본적으로 상대에게는 불을 지르고 자신에게는 체면을 거는 행위이다. 상대가 지른 불길에 자신의 살갗까지 타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지는데도 자신이 건 체면을 굳건히 유지한 채 풀어내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자신의 목숨까지 위태로워지기 십상인 것이다. 새로운 상대를 찾아 나서야 할 때임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체면에 걸린 상태를 기쁜 마음으로 줄곧 유지도 했었다. 결국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난 아내와 이혼을 하고 고경이는 몇 년 동안이나 불면에 시달려야 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고경이는 새로운 상대를 찾아 나서야 할 때임을 알지 못했다. 이혼 후에 처음 만난 여자였다. 단순히 지겨워졌다는 이유만으로도 두 남녀가 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고경이는 그때 처음 알았고 그날 밤 입안에 약을 쏟아부었다. 그렇게 응급실에 실려간 횟수만도 3번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 있다는 걸 고경이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다. 이래서뿐만 아니라 사랑에 있어서도 고경이는 충분히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고경이의 차마저 황 할아버지의 집 마당을 빠져나가자 그 주변에 몰려있던 주민들도 한꺼번에 평소와는 달리 재빠른 걸음으로 흩어지는 게 보였다. 창문 밖에 얼굴을 내밀고 있던 여인네의 모습도 이제는 닫힌 창문에 가려 더 이상은 보이지 않고 있었다. 그러자 바로 더더욱 살아 꿈틀대는 여인네의 잔상. 얼굴까지 화끈거리자 고경이는 달리는 차의 속력을 높이며 간만에 노래 하나를 흥얼거렸다. 제목은 정확히 생각나지 않았지만 앞서도 말했다시피 고경이가 어린 학창시절에 꽤나 좋아했던 유행가였다. 마침
달리는 차창 너머로 그렇게 찾을 때는 보이지 않던 황할아버지의 대형견 3마리가 지나가는 게 보였다. 방향은 자신들이 뛰쳐나온 계집 울타리가 있는 황할아버지의 집이었다. 아하, 밤하늘 별은 그날처럼 빛나고 우릴 보며 미소 짓는데 이슬 맺힌 두 눈에 고여있는 외로움 여인의 눈물이여.